네. 네. 어,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시는 분만 오른쪽에 작게 보일 것 같고, 전체 화면을 못 봐서 그 얼굴을 못 보거나 그런데 그냥 언제든 그냥 제가 말하고 있더라도 그 중간에 이제 인터럽션 해주셔서 얘기해 주시면은 뭐 바로 멈춰서 서로 좀 얘기해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막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면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은 계속 보여드리면서 할 거라서 네, 질문 많이 주시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궁금증 해결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생소한 주제지만 제가 첫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 1시간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길 수도 있는데,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길게는 7년 동안 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신경회로 연구실, 서울대에 있는 김상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 6년차 학생이고요. 아까 그 현우가 너무 잘 소개를 해줬고, 사실 제가 무슨 발표자를 보낸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겠다고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사실 현우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개를 이미 해주셔서 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들은 그러니까 논문을 어떻게 내는 거고 어떤 과정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지 좋은 연구는 어떻게 하고 좋은 논문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 빨리 쓰고 많이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뭐 그거는 아마 이제 제가 뭐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을 계속 쓰면서 혹은 학자로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계속 알아갈 그런 큰 질문인 것 같고요. 또 이 발표를 기획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시거나 뭐 선배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뭐 첫 논문은 빨리 내보면 좋다고 합니다. 첫 논문을 쓰면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고 그 과정을 빨리 할수록 뭔가 학위 과정에 유리하다고 하던데 뭐가 좋은 건가? 사실 그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첫 논문을 내면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다들 또 논문을 써본 뒤에는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뭘 배운 걸까? 이 과정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심플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은 대체 논문은 어떻게 내는 건가? 실험을 많이 하고 실험을 잘 정리해서 논문을 쓰면 이제 쓰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좀 순서를 맞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되죠.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그 정해진 주제를 바탕으로 좋은 과학적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좋은 실험 가설을 정립하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설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실험들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그 계획과 수행은 수많은 실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수행된 실험들을 또 잘 정리하고 또 해석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쌓여진 데이터를 또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은 이제 투고하고 수정하고 게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이게 다예요. 뭐 복잡할 것도 없고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렵죠.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제일 먼저는 가설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대부분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아주 그럴싸한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막상 실험을 딱 끝내고 보면 그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특히 이제 전연차의 경우 그러니까 실험이 익숙하지 않으면 올바른 프로토콜로 수행을 하지 못해서 그냥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냥 네, 그냥 뭐랄까, 뭔가의 조건을 빼먹어서 아니면 뭔가 컨트롤되지 않은 조건들이 들어가서 변수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실험들을 잘하고 몇 번 과정을 겪다 보면은 그래도 실험을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간의 확신이 있는 걸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알아낸 거가 조금씩 생겨나가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실험을 하고 알아낸 것들이 생기고 이 과정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 계획과 수행이라고 정말 짧게 적어놨지만 이 과정만으로 몇 년의 시간이 흐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뭐 정말 실험을 잘하는 사람과 운이 좋은 경우에는 뭐 몇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실험 수행에 관한 거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까지도 잘해서 정말 똑똑한 학생이 이제 결과를 막 잘 내고 데이터를 쌓고 해석도 잘했어요. 근데 추가해야 될 것이 자, 내가 실패한 것들과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알게 된 것들,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시나리오를 쓰다시피 약간 뭔가 영화를 찍는다 혹은 뭔가 드라마 소설을 쓰는 것처럼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짜면서 논문화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냥 다 쭉 일렬로 이어 놓는다고 해서 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에 맞게 B컷들은 빼고 좋은 것들은 다시 모으고 모은 것들을 다시 포장하고 이 논문화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존 문헌이나 뭐 다른 이제 논문 작성과 관련된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거에 대해서 깊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한번 또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또 논문 쓰는 거는 또 쓰면 되고, 네, 수고하고 수정하고 개정하는 거 하면 됩니다. 네,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제가 약간 생각해 보니까 실험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지금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논문화라고 쓰인 저 부분을 저도 너무 동감해서. 근데 논문 작성이랑 논문화랑 어떻게 다른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 논문화라는 표현도 꽤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 용어 자체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가장 큰 거는 논문화의 경우는 이제 뭐 실험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들을 보면 저 이제 삽화가 있죠, 피겨가 있죠. 그래서 그 피겨 전체적인 피겨 플랜을 짜는 걸 좀 더 논문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배치를 고민하고 그 배치된 고민 끝에 배치된 거를 순서를 이제 하나씩 맞춰 나가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좀 더 논문화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과학적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서 그거를 이제 매뉴스크립을 쓰는 거는 좀 더 논문 작성에 가깝고 근데 뭐 이게 막 뚜렷하게 논문화를 하고 논문 작성을 하고 라기보다는 논문화하는 과정에서 논문 작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피겨를 만들면서 피겨 레전드를 쓰니까. 근데 피겨 레전드를 쓰고 또 이제 그 뭐랄까 논리적 순서가 또 안 맞음을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네 그런 차이는 있고 그런 유기적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과학적 질문학이라는 엄청 거창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어, 대부분의 이제 1년차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러 대학원에 가는 건데 갔을 때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거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는 언제 할 수 있지 이러는데 대부분의 1학년이 이제 들어가면 심지어 그 학위 기간 전체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하고 졸업하는 경우들도 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연구, 우리 연구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과제를 따왔을 때 그 과제에 적합한 연구를 주로 하게 되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1학년 때부터 이제 뭔가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학년 때부터 뭔가 과학적 질문을 갖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제일 출발이고 그 출발이 곧 좋은 연구를 만든다는 거는 모두가 이제 공감할 것 같고 어, 이것들을 이제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실천적인 약간 예를 가지고 실천적인 할 수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NIH 포맷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펀드를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NIH의 그 리서치 프로포절에 대한 그 NIH의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해서 리서치 프로포절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제 연구비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랜트를 따려고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뭐 미국에 있는 PI들만 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도 이제 NIH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리서치 프로포절을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제목과 주제는 어떻게 그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는 스페시픽 에임은 어떠한 그 스코프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는 이걸 가지고 논문을 얼마를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 네, 그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샘플 어플리컨트들이 있어서 거기에 약간 링크를 달아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지도 교수님이자 이제 교신 저자의 역할을 하는 PI들이 어떻게 리서치 프로포절을 작성해서 이제 그랜트를 따는지 그리고 포스닥들이 어떻게 하는지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보셨으면 해서 이걸 갖다 놨고요. 또 두 번째 있는 이야기가 좀 더 또 하고 싶은데 또 이제 과학적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상에서 질문하고도 저희 신경과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의식을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연구실은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신경회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것뿐만 아니라 뭐 배가 아픈 거, 배가 고픈데 배가 아픈 거, 이 둘의 뭐 공통된 신경회로는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배가 부르다는 이런 어, 물리적 감각이 뇌로 전달이 됨에 있어서 어느 경로를 거쳐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 나감에 있어서 생각보다 밝혀진 것들이 있고 생각보다 밝혀지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어,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전 그 리뷰 페이퍼나 이전 리서치 페이퍼들 읽으면서 아 어디까지가 해결된 질문이고 어디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구나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학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질문이 어디까지 해결되어 있는지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 다음에는 이제 실험을 잘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 수행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험을 바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셋업을 하게 된 멤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연구실에 처음 갔을 때 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실험 기기들이 계속 배송이 오고 이제 그거를 콘센트를 꼽은 걸 이제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고된 일이고 그 과정이 이제 적게는 몇 주가 걸릴 때도 있고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실험 셋업들이 있는데 처음에 셋업을 하고 이제 뭔가 실험을 정말 간단한 실험인데도 그 실험을 하려고 이제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찾아보고 이제 교수님께 여쭙고 직접 해보고 하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생각보다 역시 시간도 진짜 많이 걸렸고 어, 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뭐 각각의 사람들이 본인의 자기 실험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반드시 거쳐 갔었던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든 그 이제 실험실이 셋업이 되면서 누군가는 했었던 일인데 뭐 그 사람들이 한 걸 이어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새롭게 가서 셋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학을 하려면 네 실험실 셋업을 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좋아요. 언제든 예, 해주세요. 사실 이전 내용, 과학적 질문학이랑 좀 관련된 건데요. 아, 네네네. 그, 그러니까 제가 던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어떤 범위가 교수님의 음, 관심사와 뭐, 맞아요. 또 펀드나 이런 거에 의해 한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맞아요. 질문을 제가 떠올려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석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한 질문이 아니라 남이 던져진 질문을 거의
해결하면서. 시간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슬펐는데 맞아요. 어, 슬픈 이야기죠. 그 이제 교수님의 그 어떤 스코프 일단 제가 그냥 코멘트는 만약에 대학원을 가신다면 교수님의 의사나 아니면 관심사가 나랑 뭔가 안 맞으면 그러면 그냥 늘 약간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걸 엄청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수님이 무슨 질문에 꽂혀 있는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대학원을 같아요. 가려면 예. 근데 사실 이게 또 랩 홈페이지나 네. 뭐 그냥 잠깐 대화해 보는 거로는 또 다 관심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보면은 되게 브로드하게 그래서 적어놓고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영업을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래 그래 이렇게 어,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미끼를 풀어놓는 예, 거죠. 예. 근데 막상 가면 그 질문은 거의 못하고 졸업하니까 그래서 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오늘 하면서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그 그러니까 관심의 그 스레시홀드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낮은 편인데 그냥 이것도 재밌어 보이고 저것도 재밌어 보이고 그 푸는 과정 자체가 좀 더 재밌어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못 하겠다고 하는 또 사람도 있고 그 약간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현우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나의 관심사와 교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곳을 찾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오늘 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뭐 얘기는 못 나왔지만 뭐 좋은 지도 교수를 고르는 법 이것도 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도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셋업에 있어서 약간의 팁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논문들 중에 네이처 프로토콜 논문이나 조브나 뭐 이런 그 프로토콜 페이퍼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연구실 셋업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찾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이제 되게 잘 설명해 줘가지고 조브 같은 경우는 실험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퍼를 통해서 실험을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암묵지가 사실 있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거랑 너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동영상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말 그대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제 구글이라고 적었는데 유튜브도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도 조브 못지않게 특정 이제 연구자의 그 유튜브를 막 찾다 보면은 그 연구실 막 환경도 나오고 아 저기서 저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뭐 실험하다가 이제 이게 커먼하게 모두가 하는 실험인데 나만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생각보다 옆 실험실 포닥한테 가서 아, 제가 이제 신입생인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버벅이고 있다 하면은 또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실험을 잘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또 아껴야 되는 것도 중요해서 잘 시간을 아껴서 셋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험 수행에 있어서 실험 노트를 저도 잘 못 써가지고 매번 이제 앞에다 붙여놓고 이게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험을 막 열심히 할 때는 그 실험들이 되게 익숙하고 결과도 되게 익숙하고 막 약어도 막 써놓고 막 이러는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안 적어도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해요. 그러고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가지고 또 하려고 보면 막 안 돼요. 막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조건이 달라졌는데 연구실의 그 환경도 달라졌고 제가 그 조건이 달라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제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저의 결과를 보는 지도 교수님 혹은 뭐 동료들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쟤는 뭘 한 거지 이러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실험 노트를 잘 써야 되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뭘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잘 못 써요. 사실은 뭔가를 어떤 걸 항목이 있는지부터 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알면서 하나씩 써야 될 것들은
상세히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저희 기초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많은 경우가 잘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배우는 게 없이 끝나고 시간만 쓰고 돈만 쓰고 뭐 매트리얼만 쓰고 끝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실험 노트 작성을 상세하게 한다는 것과 이제 유사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실험 조건을 이제 언어화하지 않고 제대로 적어놓거나 뭐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하면은 실험이 이상하게 되고 계속 반복해도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재현이 안 되는 그런 재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마지막에 적어놨긴 했는데 그거 먼저 얘기하면은 가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했는데 왜 한지가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뭐 이거 무슨 결과지? 이게 뭐지? 이렇게 오히려 실험을 다 끝내고 한 몇 주가 걸려서 했는데 왜 한지 모르겠는 그런 실험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내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실험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통계 처리라는 그 통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설을 기각하고 가설을 어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통계 처리가 가능하지 않는 샘플 수만큼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막 실험을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통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숫자만큼 이제 쥐에게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막 실험을 했는데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이제 통계 처리가 안 될 만큼 숫자가 돼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그 통계 처리를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샘플 수만 갖게 되고 그럼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명확한 그 결론을 못 내리게 되죠. 그런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는 이제 실험을 그 이제 가설을 정립함에 있어서 그냥 막 궁금하니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보면 재밌겠는데? 이게 되게 그 과학자들이 혹은 연구실에서 이제 선후배들끼리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런 거에서 오히려 세렌디피티가 나오고 뭐 재밌어 보이는 걸 했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지금 내 시점에서 해야 하는 실험들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근데 많은 이제 실험 과학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서 그냥 재밌어 보니까 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시간 낭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낭비들이 또 하나하나 쌓이고 쌓이면은 굉장히 시간을 지체시키고 또 정말 해야 하는 실험이 딱 해야 될 때 뭐 내가 시간이라는 건 시간이나 뭐 어떤 그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실험과 해야 하는 실험을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약간 요 정도의 네. 현우 씨 말씀하실까요? 네. 그냥 공감 가는 게, 그, 저도 실험 랩에 좀 있었어서, 어, 진짜 계절 따라 안 되는 실험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습도, 뭐 온도 이런 것 때문에 결과 다르게 나오는 실험도 있고, 있어요. 또 머티리얼 뭐 몇 주 됐냐, 뭐 얼마나 얼렸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재현성이 참 중요한 것 같고, 한 번이라도 나오면 또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그 로컬 미니멈에 잘 가는 게 엄청 음, 중요한 음,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실험 노트를 잘 써야 된다는 거에 너무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저도 그 후배들이나 팀원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한 번 실험이 됐을 때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된다. 약간 물 들어올 때 노져서 우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쥐들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희한하게 뭔가 학습이 잘 되는 쥐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너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잘 보여주는 그런 쥐들이 있는데 그 쥐는 정말 이제 저희가 VIP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모시면서 아프진 않은지 이렇게 털에 윤기가 이렇게 고르신지 이렇게 막 보면서 챙기거든요. 특별히 챙기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때 그 네. fMRI 하는 랩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좀 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웹랩하고 다르니까, 음, 그러니까 드라이랩은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에 되게 많은 조건이 붙는 게 막, 말씀하신 대로 웬랩의 특성도 되게 많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고, 또 드라이랩은 또 되게 많은 면에서 다를 거고, 아예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자연대에서 논문 쓰는 것과 인문대에서 논문 쓰는 건 완전히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연구실에서의 논문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뭐 거기서 이제 그 현우 씨가 지적해 주셨듯이 그 자신에 맞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아니면은 대학원에 가시기 전이라면 웰랩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고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랩 때는 나중에 현우 씨가 해주세요. 해보고. 아,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 너무 이 정말 피로 와닿는 것들인데, 음, 그냥 글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무 뭐랄까, 이게 정말 느낌이 중요한데, 없죠. 예, 네. 약간 그 좀 겪어보지 않으면 약간 그냥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다 쓰고 다 이제 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맞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왜 예. 당연한 걸 안 해왔지 나는.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거 대부분 다 저의 그 실패와 과거와 그 과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서 네, 네. 언젠가 나중에 다시 생각이라도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또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 실수에 더 확실하게 배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게 약간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 한 세네 발짝 나가서 이제 그 좀 이렇게 무릎도 깨지고 이렇게 많이 넘어지면서 이제 아팠으니까 덜 아프시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오늘 좀 주저주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근데 뭐 이게 1부, 2부가 약간 있는데 1부는 좀 이렇게 실제로 좀 그 실험을 하신다고 좀 상상을 좀 같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험을 이렇게 잘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실험들이 막 많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막 대부분 실험하는 시기와 그 웬랩에서는 실험하는 날과 혹은 뭐 결과를 정리하는 날 뭐 이 정도로 나뉠 정도로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막 뭔가를 해석하고 정리하기 함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고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힘들면 이제 정신이 맑아지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뭔가 결과도 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예 저는 계획하는 날과 그리고 실험 수행하는 날과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날을 다 나눠서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더 뭐랄까 더 클리어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중간쯤 되면 아 이제 망했다 딱 느낌이 와요.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끝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인데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되든 안 되든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끝까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결과가 이제 막 어딘가에 막 분산돼 있고 쌓여 있으면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지우는데 막 무슨 혹시 거기에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못 버리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막 보여요. 데이터든 뭐 샘플이든.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이제 다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주관이 있는데 다 버려야 돼요. 그럼 딱 버리고 나면 이제 막 다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버려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러는데 버리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결과가 처음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통일된 포맷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최소한 그 내가 한 결과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떨 때는 막 예를 들어 날짜로 막 적어놓고 뭐 실험 조건 뭐 A 막 이렇게 적어놓고 어떤 결과는 이제 실험 조건 B 이렇게 적어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통일된 포맷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뭐 워드 파일이든 뭐 엑셀이든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고요. 어 이게 사실 세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진짜 초반에 제가 다른 프로젝트 할 때 이게 되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사이언티피컬리 이제 얘기를 하려면 과학적 언어로 서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저자들 있을 거예요. 논문을 쓰게 되면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1저자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에 도움을 준 2저자가 있을 거고, 뭐 전체적으로 이걸 관장을 하고 계신 교신 저자 역할을 해준 지도 교수님이 있을 텐데, 유의미하게 피드백을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 나는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뭐 생각을 딱 그냥 혼자 하고 보낼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뭔가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그 느낌과 나의 상황과 나의 해석을 다 최대한 넣어가지고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 나 혼자 막 고민하다가 나는 고민을 한 10시간 하고, 이 상대는 전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아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연히 상대는 공감을 못 하고 이제 자기와 다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왜 나랑 다르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막 교신 저자님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랩미팅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고, 자기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하고, 뭐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랩미팅 말고도 이제 팀 미팅을 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데이터 발표는 항상 좋은 정리 기회고 또 소통 기회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잘하게 되더라고. 논문 빨리 쓰고 그런 걸 잘하고 잘 할 때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명확하게 딱 전달을 하는 사람이 결국 연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랩미팅 발표뿐만 아니라 또 하다 보면 이제 학회에 가서 포스터 발표도 하고 또 오랄 프레젠테이션도 하시게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더 점점 더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하게 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또 그것들이 쌓여야 논문에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피하거나 뭔가 막 숨기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확실히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질문을 받을까요? 저는 이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박사 초반에는. 그러니까 학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 아직 좀 이거는 정리가 덜 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교수님 좀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때가 정리해서 해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뭐 약간의 확신만 알아냈고 막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언제 논문을 써야 되냐 진짜. 그러니까 나는 실험을 막 계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말 이 시기쯤 되면은 한 박사 한 3년 차 혹은 뭐 박사 2년 차, 뭐 2, 3년 차 정도쯤 되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실험한 결과도 쌓이고 실험도 이제 할 줄 알고 내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많은 질문 중에 받는 게 그럼 언제 이거를 정리해서 써야 되고 나는 어떻게 써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약간 막다른 길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망했다. 근데 이게 현실이 사실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화를 해봤는데 논문화가 안 되고 아, 내가 그냥 뻘짓을 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고, 아, 그래도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논문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런 그 과학적인 그런 발견과 발견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엄청 큰 질문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면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 논문을 쓰면 되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적 질문이 명확해지고 그 질문의 답도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피겨가 A, B, C, D 이렇게 1, 2, 3, 4, 5번까지 있는 하나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험은 사실 1, 2나 뭐 한 2, 3 정도가 됐는데 1, 4, 5는 비어 있어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저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 데이터의 형태는 사실 논문들을 보다 보면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이 뉴런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뉴런이 억제가 되고 뭐 이럴 때 뭐 내가 보고자 하는 행동에 맞춰서 뉴런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그려볼 수 있어요. 가상으로. 그 약간 그 저희는 플레이스홀더 데이터라고 막 저희가 부르는데, 심지어 막 교수님은 가상의 데이터를 막 적어보라고도 해요. 약간 근데 그것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 위치에 맞게 이제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는 저희 랩에서는 그걸 이제 피겨 플랜을 짜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배치를 해봤는데
너무 관련성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건 아웃되는 거고. 이거는 관련성은 있는데 아직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이제 그렇게 피겨 배치를 해보는 거를 저희는 이제 피겨화하기의 이제 기본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문 제목이랑 앱스트랙을 써보면 돼요. 그래서 앱스트랙을 써본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과학적 질문의 그 빈 공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결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문장을 써야 되는 게 나와서 앱스트랙을 써보면 이제 또 그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과정은 뭐 랩미팅 프레젠테이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좀 써도 되겠네, 이런 피규어 플랜을 해봐도 되겠네 라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논문 쓰면 어느 타이밍에 쓰면 되는지는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있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 있을까요? 약간 현우 씨가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지금 논문을 쓸랑말랑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아, 이게 그 착수하기가 너무 그 음, 스트레스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석사 논문 주제인데 그 저널화를 해야 되는데 그쵸. 다 뭐 써놨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피겨 플랜을 진짜 음, 제대로 그러니까 석사 논문은 그냥 사실은 정말 정리해서 내는 거고 음, 음, 이제 그 피어 리뷰를 받을 만큼의 어떤 피겨 플랜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두 그렇군요. 번째 논문인 건데. 그래서 근데 저는 느꼈던 게 피겨 네. 플랜을 짜도 거의 대부분 엎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음,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나는 한번 하고 치워야 되는데 이게 아, 서밋하면 끝이어야 되는데 계속 고치고 고치고 롤백 되고 뭐 이런 게 저는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공감되면서, 근데 피겨 플랜은 말 그대로 갈아 엎어질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 버전이 아니라 네. 이렇게 짜보면 어떨까. 근데 사실 PI 분들이랑 이게 일저자랑 혹은 이제 팀원들이랑 그 피겨 플랜을 생각보다 다르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려서 갔는데 교수님은 이제 이게 너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쓴다고? 라고 이제 하면서 막 다 갈아엎고. 근데 사실 그게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잘 소통이 된다는 이제 가정하에 둘이 이제 혹은 셋이 이제 합의를 보고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먼저 만들어가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뭔가 대부분 일저자들이 저는 피겨 플랜을 먼저 짠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엎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내가 짠 거를 다. 근데 거기서 오는 좀 상처가 있죠. 네. 또 어쨌든 교신 저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약간 이 뒷부분은 이제 매뉴스크립트 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까지가 결국은 이제 약간 논문화하기까지가 그 참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긴 시간이고 어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좀 그려지시나요?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게 그러니까 아까 현우 씨 얘기해 주셨는데 하면은 많이 그려지는데 하기 전에는 뭔가 되게 당연한 소리의 연속일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요. 혹시 뭐 해림은 어때요? 해림은 아직 이렇게 막 실험을 해본 건 아닐 텐데. 너무 재밌게 잘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근데 아직 또 많이 확실히 남아 있어요. 엄청 많이 남아 있긴 해요. 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그렇구나 보다. 이런 느낌이 음, 있고 좀 저는 초반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주제를 선정한다는 게 여기야. 그 약간 논문 그 관련된 주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저는 이게 추상적인 질문에서 어떻게 그 주제를 잡아 나가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뭐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선행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따오고 그거를 해보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학부 졸업 논문을 쓸 때 고민이 됐던 게 이게 조금 다른 주제로 해서 쓰는 건데 내가 이 선행 연구의 어떤 방법론을 그대로 따와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내게 진짜 가치가 있는 연구일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진짜 논문 쓰신 뭔가 그런 고민들을 잘 하셨는데 뭔가 얘기 들으면서 한 몇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서 그냥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질문,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질문의 크기나 그 명확함이 적합한가?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좋은 그러니까 사실 참 아쉬운데 코스웍이 이런 걸 많이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수많은 수업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뭐 신경과학이다 그러면 이제 신경과학과 관련된 수업들이 막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론들을 막 열심히 배우고 옵틱스를 배우고 뭐 아니면 전기생리학을 배우고 뭐 동물 행동학을 막 배우는데 그러면 거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내 연구에 적합하게 실험을 구상해보고 그 안에 배운 것들을 약간 필수 예제는 핵심 예제처럼 그 사람들이 했던 거에 맞는 것들을 이제 리서치 프로포저를 거의 다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코스웍이 있는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배운 것과 남들이 한 것들의 그 질문의 크기와 질문의 스페시픽 에임들을 하나씩 설정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내 실제 연구랑은 또 어떤지는 지도 교수님과 소통의 얘기일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이 그런 거는 잘 해주시는 지도 교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만난 것 같아요. 네. 그 한번 그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논문 주제라고 할 법한 거를 한 3가지 정도 얻었었는데 여태까지 네. 하나는 제가 세렌디피티로 그냥 어떤 머티리얼 사서 이거 뭔가 재밌겠는데 핫하겠는데 싶어서 그냥 그 기존의 랩에서 하던 실험 방법을 새로운 머티리얼에 적용했더니 좀 새로운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경우 그거는 근데 그냥 저의 촉으로 된 거고 두 번째는 선배가 물려준 건데 이거는 어떤 기술 하나를 다른 걸 개발하다가 사이드로 나온 발견 떨어져 나온 새끼 논문이고 세 번째는 어떤 머티리얼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분석을 하자고 이제 뭔가 회사에서 프로포절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신기한 점이 나와서 이걸로 논문 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또 머티리얼 약간 이런 바이오 피직스 뭐 이런 쪽에 석사를 나와서 이제 그런 그 질문보다도 정말 뭐 뭔가 머티리얼 하나 뭐 단백질 하나 뭐 입자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연구 주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좋으면 뭐 갖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신기한 일들이 나오는 뭘 해도 뭔가 신기한 거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 네. 바텀업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연구실도 처음에 교수님이 이제 랩을 셋업하고 저희는 이제 옵토제네틱스를 하는 랩이니까 정말 이제 약간 거의 피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레인 리전을 뭐 하나씩 다 조사를 해서 정한 다음에 그냥 옵토제네티컬을 다 자극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자극하면 거기에 있는 그런 셀 타입을 자극하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스크리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드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트리얼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또 결국 그 중에 하나가 잘 돼서 네이처 페이퍼를 내셨죠. 그러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네. 뭐 저도 여기서 논문의 출발을 좋은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 뭐 현우 씨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좋은 기술로부터 또 좋은 뭐 연구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새로운 매트리얼의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해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연구
방법론에서 내가 변수를 하나 바꿔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출발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언젠가 근데 그게 뭐 어떠한 니즈를 충족시켜줬다, 혹은 어떠한 질문을 해결해줬다라는 거는 논문을 쓰면서 포장 아니면 포장 그 의의를 찾는 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그냥 A라는 거가 있어서 해봤다라고 쓰는 논문은 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낮은 임팩트 팩터 혹은 낮은 그 허들을 가진 저널이 아닌 이상. 예. 그 저희 교수님은 원죄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좀 약간 그 모티베이션이 부족한 연구가 음, 나중에 가서 빛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문을 쓸 때 어차피 인트로에서 우리는 이런 맥락으로 했다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는 척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티베이션이 좋은 힙한 주제나 음, 좀 그 뭔가 질병이나 연관이 있든지 뭐 이제 음, 인류에게 약간 당면에 있는 문제 같은 거를 시작해야지 좀 그러니까 정말 뭐 산업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뭐야 인트로를 쓰기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다. 똑같은 그것도 노력을 굉장히 들여도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음. 네, 제가 좀 이 그 발표 자체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데 다른 분들이 지루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고. 근데 한번. 그 인문계 네, 쪽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게 혹시 약간 좀 쉐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의 경험을 그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신우님이나 아니면 성성님이나 여쭤보고 싶. 힘드신가 보네. 나중에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아, 네네. 네네네. 그래서 네, 제가 어디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논문 화학기까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작은 질문이라고 했는데 뭐 사실 실제로는 작은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우 씨 얘기 준 대로 그냥 있어서 해본 거, 그리고 새로운 매트리니까 새로운 환경이니까 해본 거에 따른 작은 발견들이 있고, 또 뭐 A를 해봤으니까 당연히 B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작은 또 퀘스천과 또 스몰 파인딩들을 또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 또 이런 또 그 묶음으로써 모듈로서 또 이런 퀘스천들과 파인딩이 되고, 요거를 아예 이제 빅 퀘스천과 빅 퀘스천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문 화하기에서 이제 그 과정들을 좀 더 뭔가 좀 도식화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럼 이 빅 퀘스천은 결국 하나의 그 피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메인 퀘스천이 되고, 그 메인 퀘스천은 결국 이제 논문에서 내가 풀고자 했던 그 질문,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논문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 퀘스천과 메인 파인딩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이제 구성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이 해결하는 질문에 그 이제 어, 종류와 숫자와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투고할 수 있는 저널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 네이처 사이언스의 본지의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논문 한 5개는 그 안에서 쪼개서 낼 수 있을 것만큼의 이제 양과 퀘스천들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논문이라도 논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데이터의 양과 질문의 크기가 굉장히 다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 하시는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에스트로사이트의 이제 펑션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세포의 기능을 밝히는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하나 좀 소개드리고 싶은 분이 있고, 그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벤바레스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 포스닥 시절, 아니죠, 박사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뉴런이라는 저널이 처음 나왔는데, 그 시절에 이제 에스트로사이트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에스트로사이트에서 이제 뭐 패치 클램프를 하면서 에스트로사이트 연구를 막 이것저것 하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들인데,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에 뭐 전기적인 자극을 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채널이 뭐가 있는지, 뭐 그 채널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쌓고 있으니까 그 지도 교수가 너는 이제 그만 실험하고 논문을 써라. 지금 너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이게 얼마인데 논문을 왜 안 쓰냐. 실험 그만해라. 이제 벤바이스는 이제 자기 이제 회고록에 따르면 실험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논문을 쓸 수가 없다. 막 이런 이제 회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가 실험실 출입 금지. 넌 논문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험실을 이제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하고 이제 집에서 논문만 써서, 네, 논문 4편을 한 번에 냈죠. 뉴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쓴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뭐 벤바레스 같은 이제 뭐 특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실험을 막 하다 보면 아 내가 논문 언제 쓰지? 논문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미뤄두기도 하고, 사실 쓸 수 있는 그 보고들은 되게 많은데 안 쓰고 있다가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스쿱 당하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시그니피컨스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쓰는데 이제 저희가 논문 쓰면서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영어와 또 한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는 것들은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또 영어로 쓰는 것도 힘들지만 논문이라고 하는 이 형식에 대해서 낯설어서 논문을 쓰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형식에 대해서는 논문 작성법에 대한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근데 저는 이제 그 카이스트의 그 박용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 그 카이스트 무크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짧고 한 다 들은데 4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고, 그 수업에서 이제 논문이란 무엇이고 그 이제 논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 각각의 챕터에는 어떤 게 담겨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 강연하신 게 있는데 굉장히 좋았었고 논문 쓰기 전에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그 강의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뭐 그러니까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제 저희가 논문을 읽다 보면 제목을 보고 앱스트랙을 보고 인트로덕션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순서대로 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마중 갔을 때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이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쓰면 돼요. 실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영어로 잘 바꾸면 그게 메소드죠, 사실. 그래서 메소드를 잘 쓰고, 그리고 알아낸 걸 그냥 그 흔히 디스크립티브하게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리절트를 쭉 써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써져 있는 리절트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함의가 있었다, 이런 의의를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하고 디스커션을 쓰고, 이거를 굉장히 더 중요한 연구라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게 또 인트로덕션을 작성을 하고 그 모든 걸 바탕으로 이제 앱스트랙을 쓰다 보면은 논문을 이제 쓰는 것들이 완성이 되고, 이거는 정말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 실험과학을 하고 웬랩에서 지금 자연과학을 하고 신경과학을 하는 저의 경우에는 맞는 순서겠지만, 정말 이제 뭐 철학과에 계신 분이라든지 다른 뭐 사회과학이나 뭐 다른 분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정말 저희 연구 분야에 한정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안 쓰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후배도 그렇고 저랑 같이 팀 하는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논문 한번 써봐 하고 이제 써와 이러면은 한 3주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압박만 받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제 안 쓰는데 방금 말했던 걸 바탕으로 뭐라도 일단 쓰고 그러면 뭐라도 나오고, 그 와중에 또 그러니까 논문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장이 있는 책과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형태에 맞춰서 사실 다 그냥 거기에 이제 빈칸 채워넣기 하듯이 넣기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해서 막 와 왜 저렇게 쓰지? 왜 남들 다 쓰는 표현 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쓰지 않은 동사나 뭐 그렇게 쓰지 않는 형태의 문장이 막 나오면 어 되게 낯설어하고 오히려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현 씨가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이 슬라이드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까지 아, 더 예, 남았어요. 예, 예. 거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것들에 있는 문장들을 습관적으로 좀 쓰는 게 있고요. 뭐, 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절트에서 마지막 문단에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항상 뭐 taken together나 뭐 이런 뭐, to sum up that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정리하는 문장들에 쓰는 그 어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원래 쓰는 대로 계속 쓰면 돼요. 근데 그 이외에 뭐 디스커션이나 인트로덕션에 아 나도 좀 영어를 좀 잘하는 그런 좀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좋은 문장들을 평소에 보면 그 문장 형태 그대로 좀 모아놓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막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in light of that 하는 거나 아니면 이 지금 뭐 질문은 감춰져 있었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뭐 질문에 빛을 주었다. 뭐 갑자기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문장들을 평소에 모아두면 뭐 이렇게 인트로 쓸 때 좀 멋있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초안을 쓸 때 또 항상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처음 쓰다 보면은 나는 머릿속에 그 문장의 논리가 다 있어가지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읽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그 논리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매니스크립트 수정은 혼자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신 저자와 혹은 같은 일저자들끼리 여러 특히 이제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쓰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이 쓰는 부분이 있고 뭐 서로 이제 수정을 막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워드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트랙 체인지를 하고 트랙 체인지에서 코멘트를 하고 뭐 그런 걸 서로 이제 줌으로 요즘은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생각보다 워드에 기능이 많은데 그런 걸 잘 쓰다 보면 수정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줍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질문보다도 저도 약간 애드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애들해주세요. 저도 첫 논문 써보니까 한 음, 3, 4, 5월 동안, 3, 4, 5월이 아니지, 2, 3, 4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약간 여기 말씀이 다 저는 그 이제 되게 공감 많이 가고, 이제 약간 방법론적으로 그냥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게 논문 작성법, 저는 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학술 논문 작성법 저기 저런 강의에 나오는 건 사실은 조금 당연한 얘기인데, 음, 음, 음. 그 유튜브에 그냥 사이언티픽 라이팅 이렇게 쳐서 나오는 렉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놀 때 그걸 틀고 들었어요. 좋네요. 그래서 뭐 버스나 지하철 있을 때 그런 거 들었는데 그런 거 듣다 보면 되게 인사이트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이제 그 쓸모없는 수식어는 다 날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매니 뭐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음, 뭐 음. 그런 주장도 있고 이제 사실 뭐 아예 그러진 않았지만 하여튼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뭐 컨사이스하게 최대한 맞아요. 컨사이스하게 써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설득해야 된다. 음, 그냥 데이터가 스스로 그냥 그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하게끔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음, 액티브하게 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제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기억나는데 하여튼 되게 그 좋았던 정말 실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됐던 내용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자료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좋네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쓰면서 느꼈던 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 일단 초안을 쓰는 게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음, 왜냐하면 제가 내가 지금 똥글을 뱉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잘 느껴져서 그게 견딜 수가 없는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너무 퀄리티 낮은 글부터 사실은 시작하니까 음, 그거가 너무 싫었는데 모르는 것도 많고 빈칸이 많고 한데 초안을 저는 한글로 썼고 이제 음, 한글로 유기적으로 논리가 되게끔 그래도 문장은 되게 읽을 만하게 한글로는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한글로 썼고 그걸 번역했고 그리고 교수님이 그 번역한 걸 봐주셔서 좀 읽을 만해졌는데 음, 그 초안을 쓰고 나니까 쓰면서 이제 이게 내가 약간 글로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필요한 곳에 이제 앞뒤 문장이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맞게끔 글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어느 순간에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맞아요.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논문 쓰는 거 재밌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다. 네네. 주로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끝없는 수정을 제가 너무 잘 못 견뎌 했던 것 같고 음, 이번을 통해서 좀 그거에 리질리언트해진 것 같긴 해요. 그 리질리언스를 회복했다니 다행이네요. 그냥 논문 쓰는 건데 그냥 일이구나. 뭔가 음,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꾸준한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좀 견딜만 했습니다. 좋네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코멘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 이렇게 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좀 빨리 뒷부분도 아, 네네네. 해보면서 네. 해볼게요. 네, 그래서 뭐 현우 씨 얘기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논문의 형식들과 그 논리들이 다 사람들이 많이 그 제시해 준 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앱스트랙 같은 경우는 제 앱스트랙은 진짜 많이 저는 써봤던 것 같은데 앱스트랙은 그냥 거의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 거의 그대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베이직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연구에 좀 더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그리고 연결을 시켜주는 문장들이 적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와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엄청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했다라고 이어지는 요 앞에 요 문장이 사실 인트로 전체에 또 담겨 있어야 될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밝히게 되었고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걸 리절트는 작성하고 또 그 리절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좀 제너럴한 의미를 어,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그런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너럴 퍼스펙티브와 브로더 퍼스펙티브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게 논문 전체 진짜 키 센텐스들만 모아놓으면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이 과정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하는 거고 논문은 사실 그거를 이제 인트로란 좀 더 이제 더 부연 설명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리절트와 뭐 그 피겨와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으로 다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요 프레이즈, 요 포맷을 계속 좀 고민을 다시 하면서 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논문을 다 썼는데 이제 현우 씨가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투고를 하면 목표 전어를 정해야 돼요. 목표 내가 딱 썼는데 이거는 네이처감이다. 이거는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좀 CNS를 자꾸 저희 랩에서 좋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뭐 위계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위계는 사실 아니고 아무튼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이란 걸로 정량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포스닥을 가든 포스닥에서 이제 임용이 되든 그러다 보면 이제 임팩트 팩터라는 것과 JCI의 그 등수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저널의 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인터디스플리나한 그런 저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나 PNS나 아니면 뭐 사이언스 어드밴스나 뭐 물론 CNS 대부분들은 되게 다양한 연구들을 받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에 맞는 게 있고 뭐 뭔가 매트리얼 쪽이라고 하면은 그런 어드밴스 계열지의 또 그런 저널들이 있고 저는 케미스트리 쪽 논문들을 내게 됐는데 또 케미스트리 쪽에서의 또 그런 논문이 있고 그래서 스콥에 맞게 내 연구를 잘 리뷰해 줄 수 있고 또 독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저널에 맞는 그 스콥에 맞는 그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저널을 잘 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을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잘못해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뭐 리뷰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논문이 이상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저는 그 시기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거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에디터한테 이제 커버레터라는 걸 써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또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돼요. 정말 그대로 커버레터인데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런 사람 이 논문은 어떤 걸 대략적으로 담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연구니까
꼭 봐줘라는 걸 되게 구구절절, 그리고 구구절절하기보다 되게 잘 설득을 하려고 쓰고, 되게 바쁜 에디터가 딱 봐도 이건 진짜 좋은 논문이겠는데 하게, 템팅하게 그렇게 쓰는 것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랑 이런 컨플릭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뭐 이런 사람들은 빼줘라고 이제 리뷰어의 배제 목록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내 논문을 잘 리뷰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에디터한테 추천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논문이 에디터한테 억셉이 됐어요. 그러니까 데스크 리젝이라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투고를 했는데 바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이 논문은 우리 전화로가 안 맞는 것 같아를 또 구구절절 써져 있는 메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딴 데 내면 돼요. 근데 다행히 그 과정에서 메이저 리비전, 마이너 리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리뷰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리뷰어가 뭐 4명 있기도 하고 3명 있기도 하고 2명 있기도 하고 뭐 심지어 1명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리뷰어를 이제 선정을 이제 에디터가 하면은 그 리뷰어가 이제 막 논문을 되게 이제 크리티사이즈 해줘요. 그러니까 막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뭐 정말 마이너한 거는 뭐 오탈자가 없는지도 봐주고, 그리고 뭐 메이저하게는 뭐 이런 실험들을 더 해봐라. 그래야지 너가 이러한 지금 주장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이 결과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봐라 하는 실험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실험 과정에서 나는 이거 너가 쓴 것만 바탕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건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뭐 친절하게도 피겨를 봤을 때 자기가 이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이렇게 쓴 것보다 이렇게 쓰면 더 피겨가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아예 문장을 수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한 이제 리비전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이 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제 설득할 수 있게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논문을 이제 리뷰어들과 하게 되고, 뭐 그래서 뭐 리젝을 받기도 해요. 그런 리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리젝을 받기도 하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리뷰탈 레터라는 걸 써서 내가 너가 방금 말했던 것들을 다 해왔어. 그래서 다시 한번 봐줘라고 이제 에디터한테 보내기도 하고, 저희 연구실에서의 네이처 페이퍼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투 리뷰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 리비전이든 메이저 리비전을 받으면은 그 리비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실험들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다시 써서 이렇게 바꿨어라는 거를 정리된 그 하나의 또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에디터와 리뷰어가 그리고 그 정리된 파일을 보고 이제 평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리비전을 뭐 메이저 리비전을 주기도 하고 마이너 리비전을 주기도 하고 해서 그 과정을 심하면은 뭐 대여섯 번 하는 그런 리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세네 번쯤 지나면은 이제 아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거지 같은 리뷰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끝까지 불만이에요. 이 논문은 아닌 것 같다. 세 명이 다 찬성을 하고 좋다고 이제 억셉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리뷰어 4가 혹은 리뷰어 3가 이제 자꾸 빡치게 하면은 에디터 입장에서도 이제 그 리뷰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 리뷰어가 리젝을 줘도 억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가 이 리뷰어랑 이 부분은 합의를 봐라 하고 에디터가 약간 이렇게 중재를 해주기도 하고, 네,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뭐 질문부터 해가지고 막 실험 정리하고 논문화해서 논문 작성한 다음에 투고하고 수정하고가 이제 몇 년이 걸렸을 텐데, 그게 돼가지고 결국 되면 이제 논문 게재가 되는 거죠. 억셉. 그럼 이제 억셉 됐다면 이제 진짜 끝인 거예요. 억셉이라는 그 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끝났다. 약간 이 뭐랄까 막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 거지 이 같은 게 부분만 끝났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 나머지는 다 겪어봤는데, 딱 그 부분이 곧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거고. 그러면 아,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축배를 드려드리지. 네, 네, 샴페인 감사합니다. 까고, 네. 네, 그렇게 이 축배를 부분만 들면은. 막연하네. 그리고 저는 네, 그러니까 억셉이 되고 사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어 너무 신기했는데, 요즘 알트메트릭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테이션 수뿐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그 뭐 SNS나 뭐 그런 뭐 맨들리나 이런 또 서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지 프로그램에서 저장이 되고 언급이 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평가 지표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트위터로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랬는데 저는 SNS를 별로 안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 논문 같은 경우가 그 노바디스크 그러니까 그 뭐지 아스트라제네카 만든 회사에서 뭐 이렇게 문의가 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근데 막 그 당시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좀 못 해줬던 것 같은데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랬는데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논문에 문의가 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도 논문 이후에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마지막으로 논문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톡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마켓에 또 자기를 알리는 것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네, 질문하고 다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는데? 걱정이네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의 논문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논문 하나만 쓰는 존재가 아닐 거고 이제 학위 과정에서 여러 논문을 쓰실 거고 여러 연구를 사실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 과정에서 출판되거나 버려질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의 진짜 타임라인이거든요. 저의 타임라인이고 제 지금 2022년이 어디냐 보여요. 포인터를 요 시점이 지금인데 이때까지 이제 연구라는 걸 사실 인턴 전에도 다른 연구실에서 다른 연구를 해왔으니까 사실 더 있는데 그냥 쭉 빠르게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젝트가 지금 번호가 11번까지 있거든요. 11개의 프로젝트를 해봤고 그중에 지금 당장 논문이 나온 건 2개고 2개의 논문이 이제 더 리비전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서 저의 약간 애착이 갔던 첫 연구가 있었는데 정말 큰 꿈과 이제 혜림이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코어를 했던 키스체인 김진영 박사 연구실에서 연구를 같이 한 연구였는데 뉴런의 시냅스를 GLP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테크닉을 그분께서 이제 발명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면 좋을까 제가 연구를 제안을 하다가 뭔가 제안을 했게 됐고 그 연구실에서도 펀딩도 받고 그래서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시냅스를 보여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구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2년간 실험을 하고 근데 실험들을 하면서 실험이 잘 안 돼가지고 재현도 안 되고 막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그 와중에 다른 실험을 이제 교수님이 이제 2년 동안 이러고 있을 건진 몰랐지만 또 하나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1년차 때 또 하나를 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하나가 더 생겨났고 또 하나를 줘가지고 3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3개를 핸들을 하는데 요 3번째 거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당시에 왔던 건데 얘가 진짜 희한하게 공동 연구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한 2년 차 조금 안 될 때부터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사람이랑 논문을 써서 이제 3년 차가 되기 전에 논문을 냈는데 이거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논문을 냈어요. 아무튼 3년 차 전에. 그래서 저는 첫 논문을 좀 빨리 썼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이제 위에 있는 2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험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타이밍 때쯤에 이제 논문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논문화를 이제 김지현 박사님이랑 저희 교수님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이 논문을 못 내겠다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논문 하나 하다가 접자가 돼서 저의 4년 넘게 한 프로젝트를 접었어요. 지금도 접혀 있고. 네. 논문 피겨 플랜이랑 논문 매뉴스크립트 초안까지는 써져 있는데 접었어요. 너무 슬프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논문화를 한번 해보니까 이 2번째 프로젝트가 논문화 할 거리가 충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독자적으로 이건 논문화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해서 논문화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얘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5년 차 좀 되기 전에 논문 하나가 나갔고, 네. 그 논문이 이제
옆에 나왔는데 좋은 막 엄청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은 아니지만 저의 그 첫 논문이어서 제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논문이고 표지 논문이 돼가지고 그 당시 네 집에 표지 논문 되면 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저널에서 포스터랑 액자 같은 걸 줘가지고 집에 액자도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저널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논문이 그렇게 끝났고 그 이걸 하다가 또 세 번째 이번엔 좀 더 다른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연구인데 왜냐면 이 첫 번째 나갔던 논문이 이제 기술 논문이어가지고 그 기술로 바로 뭔가를 써보자 이래가지고 또 뭔가를 해봤는데 또 얘는 또 굉장히 금방 또 실험을 하게 되고 논문을 금방 썼는데 또 얘는 또 금방 나갔어요 논문이. 그래서 그거 끝나고 그래서 이 논문은 또 참 아이러니하게 첫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별로 높지 않은 저널에 나가는데 그래도 두 번째 논문은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저널에 금방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6년 차 전에 나갔고 그에 반해서 아까 제일 먼저 냈다고 한 요 초록색 논문 있잖아요. 얘는 아직도 리비전과 수많은 걸 하면서 막 거의 9천을 떠들고 있어. 이게 공동 연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 저는 기술 제가 그 조직 투명화라고 티슈 클리어링 테크닉들로 한 논문이고 신경과학을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아 그 전에 또 하나 또 있구나 아직 그러고 또 다른 또 그 사이 연구실과 또 이제 코업을 하게 돼서 하나의 또 클리어링 논문을 더 쓰게 있어서 총 지금 4개의 논문에 클리어링 관련된 걸 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경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거의 4년 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아직 뉴로사이언스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뉴로사이언스 논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뉴로사이언스 논문 아마 제 생각에는 내후년은 돼야 그러니까 이 기간을 봤을 때 이게 이 기간을 안 보면은 아 그냥 뭐 금방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펼쳐놓고 보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어쨌든 논문 쓰는데 논문 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논문 쓰는데 시간이 있고 그거를 또 서미션 리비전 억셉까지 시간이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때 끝나긴 쉽지 않겠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거에 맞춰서 라이프 플랜을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말한 것만 이렇게 있지 중간중간에 사라지고 알 수도 없이 사라진 중간중간에 프로젝트 수십 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제 뭐 박사 과정 생활이었는데 모두가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보다 양은 좀 적을지언정 근데 뭐 모두가 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은 해요. 논문을 여러 개를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나 카레나의 유명한 첫 문장이죠. 그래서 all happy families are alike,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s in own way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화석처럼 지금 거의 한 6년 넘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례를 봐요. 그래서 많은 망한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들을 갖고 왔는데 사실 여기는 수많은 게 있는데 그냥 제가 저랑 관련이 있는 것들만 갖고 왔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해서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득되지 않은 질문을 해결하려고 한 A는 연구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자퇴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실험 수행 과정 중에 사소한 문제 해결에 빠져가지고 실험 조건을 잡는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연구 주제를 못 잡다가 뭔가 그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래서 뭔가 아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좀 박사과정을 길게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다 저희 연구실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실험 과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변수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저랑 비슷했는데 그리고 뭔가 계속 N수가 부족해가지고 맞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못 내린 채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교수님과도 얘기를 할 때 이거다 저거다 못 말하고 그래서 이제 망한 또 사람도 있고요. 저도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여러 개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은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뭔가 하나를 끝낸 거가 없는데도 그래서 힘이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당장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그 실험들을 막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덕티브하다고 막 교수님이 칭찬했던 친구인데 결국은 논문화를 못 해가지고 아직도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학원생이 되지 않게 좀 이런 실패 사례가 있구나.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이라면 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타산지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더 약간 전 앞부분은 좀 더 이 실용서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중에 이 발표 PPT도 공유도 드릴 수 있고 뭐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뭐 유튜브에서 보시더라도 논문을 쓰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고 막 주저주저 많은 말을 했으니까 실용서처럼 자주 보시고 그 시기에는 아 그래도 이런 걸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할 얘기는 그러면 이제 과학을 한다는 거에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찾아 나감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과학 연구라는 게 비유를 자주 드는데 무인도에서 그 이제 탈출을 하면서 탈출한 이후에 이제 보물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보물섬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눈을 키워서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독립된 연구자가 되었다는 거를 좀 더 그렇게 비유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위 과정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립된 영역에 그리고 독립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자가 되라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이런 오픈월드 게임의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내 분야에 맞는 그러니까 게임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캐릭터를 잘 골라야 돼. 그 캐릭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캐릭터 먼저 잘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자기 캐릭터에 맞는 스킬들을 이제 RPG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RPG 게임으로 이제 비유를 계속 할 건데 스킬 트리를 잘 갖고 와야지 이제 똥캐가 안 되고 이제 잡캐가 안 되고 잘 키워진 캐릭터가 되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그 캐릭터들의 필수 스탯이 있어요. 뭐 RPG 게임은 뭐 힘, 막 어질리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잘 키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좀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90년생인데 아마 저보다 이제 많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안 익숙할 게임 같은데 그 디아블로라고 그 디아블로 2라는 그 RPG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보면은 전형적인 그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캐 막 아니면은 그 이렇게 궁수라 그래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멀리서 쏠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그 마법 쓰는 캐릭터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뭘 골라서 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재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경과학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야가 정말 다양해서 뭐 옆에 왼쪽에 써 있듯이 각각의 분야마다 이제 신경과학을 함에 있어서 똑같은 신경과학 과학을 함에 있어서도 겪게 되는 현실도 너무 다르고 재미도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현우 씨가 얘기해 줬듯이 웹랩과 드라이랩만 해도 너무나 다른 연구실 환경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그 노동 현장의 모습도 되게 다르고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캐릭터를 잘 고르는 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만 잘 골라도 최소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그래서 이거를 꼭 많은 고민과 많은 그 알아봄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 중에 이제 썰킨 뉴로사이언스를 하는 시스템스 뉴로사이언스에 가까운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오른쪽에는 이제 네이처에 있는 뉴로사이언스의 하위 항목으로 이제 쭉 있는 건데 뭐 왼쪽처럼 막 그런 스코프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의식 연구를 함께 공유하고자 모인 자리인 만큼 의식 연구도 이 수많은 층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의식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사람 연구를 할지 마우스를 가지고 할지 뭐 사람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클리니컬리 접근을 할지 아니면 컴퓨테이션을 접근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캐릭터를 골랐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의 스킬을 어떻게 키우는지가 막 이제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스킬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 스킬트를 잘 짜지 않으면 이게 맨 위에 있는 이제 저급 스킬들만 여러 개 할 줄 알고 고급 스킬을 못 쓰면서 이제 그 하기 전에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의 그냥 뭐 저의 얘기고 이거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뇌 신경회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뭐 이제 뇌 부위가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걔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어떤 행동과 연관이 되는지를 막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옵토제네틱스나 이런 걸 통해서 게인 오브 펑션 스터디도 하고 로스 오브 펑션 스터디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기초적인 기술이 있고, 예를 들면은 칼슘 이미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뉴런이 이제 활성화될 때 액션 포텐셜을 내고, 그리고 액션 포텐셜이 나오면은 이제 칼슘이 들어오는 이 현상을 가지고 칼슘이 들어왔을 때 형광을 띠는 그런 프로틴을 발현을 시켜가지고 뉴런이 활성화가 있냐 없냐를 보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수많은 그 연구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회로에서도 그 단일 신경세포 하나의 활성을 보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단일 세포가 그 움직이는 쥐에서 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것들이 있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벌크 액티비티라 그래서 이 뉴런 전체들이 이 셀 타입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는 뭐 기술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그 테크트리가 있다. 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스킬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기본 스탯을 쌓아야지 좋은 아이템도 낄 수 있고, 스탯을 잘 쌓아야지 이제 더 퀘스트도 빨리 깰 수 있는데, 이게 좀 고민이었어요. 이번에 하면서 아직 확실하게 딱 정한 단어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그 대학원생이 그 이제 과학자가 되면 있어서 필요한 스탯이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앞 글자를 따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기본 스탯을 만들 건데, 그래서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 결국 이제 잘 배우는 능력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 과학적 사고를 올바르게 하고 질문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 요게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행된 실험들과 그리고 내가 던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많은 순간에 이제 잘못된 믿음과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회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 그거를 과학적 언어로 결과를 정리하고 글로써 정리하는 라이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결과를 사람들과 과학적으로 소통하고 내 생각과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이제 그 조율해 나가면서 그것을 디스커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발견한 거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려주는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과학하는 과정에서 학위 과정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셀프 매니징을 하면서 모티베이션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든 일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이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 또 매니징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PhD를 하기 전에는 이 능력들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일 텐데, 이게 이제 PhD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before PhD는 이런 그 오각형, 육각형을 그리고 있다가 다 하고 나면 육각형이 꽉 찬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학위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다른 책을 읽다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은 교육받지만 천재는 스스로를 교육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학위 과정은 결국 이런 게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랩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게 뭐 작은 그 뭐 그룹 미팅들을 매번 하고 저널 클럽도 하고 서로 이제 논문 내기 전에 피드백을 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급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학위 과정에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또한 학위 과정 초반에 한 4년 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좌시하면서 지나왔는데 지금 연구실 안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계속 얘기하고 키우는 문화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또 힘든 게 이게 뭐 게임이 그렇잖아요. 게임이란 건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임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의 무언가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을 했을 텐데 성장된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장돼 있지 않은 내 자신을 계속 보면서 나는 정체돼 있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성장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음을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본인이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까지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고 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무인도 비유랑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과학을 한다는 게 이런 정글 안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진짜 많은데 그 결국 정글 안에 사는 게 막 힘들어도 결국 그 정글에서도 적응을 하고 이 과학이라는 거에서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되고 모름에서 알무로 변화되고 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면은 과학을 하면서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하는 게 저는 지금 즐거운데 이 즐거움을 사람들도 많이 더 잘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길게 했죠? 단데 말씀 안 하신 분들 얘기해도 좋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원래 뭐 1시간 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좀 뒷부분을 제가 막 질문 없이 호로록 왔는데 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다면 사실. 네. 그 처음 해보는 발표예요. 이런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습도 없이 왔는데. 근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대중 강연 감사합니다. 하셔도 아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좀 더 지금 정리를 발표 형태로 본 게 처음인데 각각의 부분들을 글로는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또 글로 적은 걸 말로 하다 보니까 오늘 느낀 건데 말이 많아지네요. 엄청. 음. 내가 글엔 이런 걸 적어 놨었는데 못 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줘서 다음번엔 좀 더 이렇게 컨사이스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프 매니징에 관심이 많은데 음. 저 부분을 좀 혹시 자세하게 뭐 예시나 이런 것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하나의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실험과학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하는 나랑 실행하는 나를 완전히 구별하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징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도 매니징이고 내가 동기부여를 저는 계속 스스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에 있어서 계획할 때 나는 너무나 큰 계획과 너무나 일이 잘 풀렸을 대로 짜놓기 십상이고요. 실제로 수행하는 나는 계획하는 나를 욕하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짜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막 이런 그런 걸 하는데 그게 계속 섞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편한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되게 이렇게 치우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구별하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스스로 매니징 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실용적으로는 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이제 또 현우 씨도 이제 학위 과정을 또 시작을 하시잖아요, 박사에서. 네. 그 약간 서브 골드를 대략적으로라도 그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스킬과 각각의 이 스탯에서 나는 이 정도는 성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 뭐 학회에 나가서 내가 나의 연구를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미국에 가시니까 뭐 이제 영어 발표를 할 텐데 그 영어 발표를 사람들 몇 명 앞에서 해보고 그걸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걸 언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적다 보면 네, 저는 그런 걸 적다 보니까 그런 거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음.
저는 이 발표가 너무 감명이 깊은 이유가 동준 오빠가 처음 대학원 시작했을 때 뭔가 뉴로사이언스를 소개하는 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에 입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뭔가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 열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걸 또 저희한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이,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 좀 약간 감상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네. 혹시 뭐 두 분 이외에 질문하실 분도 있을까요? 사실 뭐 좀 더 만약에 짧으면 해보려고 했었던 이야기들도 막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오늘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좋은 주제 많네요. 그래요? 어, 네, 뭐 이렇게 쓱쓱 넘어가면서 궁금한 거 하나 정도? 그리고 저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과학 연구에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길게 쓴 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전 진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나는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은 후배와 저도 그랬고 그걸 막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과학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의심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요? 네. 좀 아까 그 타임라인 있잖아요. 갖고 와야지. 네, 여기 타임라인에서 그 회색 요 실험 구성 실험 수행하고 있는 요 논문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신경과학 쪽 논문이라서 이게 한 앞으로 1년 반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쓰고 포스닥을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팀원들이 뭐 제가 아까 잘 소개해 주셨듯이 뉴런을 했을 때 뉴런 2기 회장이었던 김민유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하는 거라서 약간 네 그리고 또 7기 회장이었던 그 친구도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웃긴 게 뉴런 하는 사람 3명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음, 의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나중에 잘 되면 또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서로 채찍질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더 컨사이스하게 해서 하는 발표도 언젠가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오늘 못 다뤘던 얘기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을 한 다음에 뭐 그게 영리적인 목적이 될지 뭐 비영리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전자책 형태로라도 어쨌든 출판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방금 했던 얘기들을 어쨌든 팁을 담아서 약간 네 그래서 나오게 되면 뭐 일단 저희 학회 내에서는 이미 발표까지 다 들으신 분들이니 뭐 그냥 원고를 드리고 봐주시면 오히려 피드백을 주시면 어, 네 좋을 것 같고 뭐 되는 대로 1차 초고가 나오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네. 저도, 아, 네. 네. 김태님이 채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 프로젝트 여러 개 해봤는데, 안 되던데, 지금 2020년쯤엔 지금 거의 뭐 6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그게 거의 저는 하루에, 그러니까 한 주에 요일당 하나씩 해도 하루씩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제가 그때 이 벌리는 성격 과연 어떻게 막 되게 궁금했어요. 제 교수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 저를 함께 고민하고 저를 살려주셔야지 왜 저를 네, 그런 아, 시기가 있었죠. 네.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사이트 명언 얘기를 못 했는데 한번 여기 못 넣어가지고 그 링크랑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 뭐 책 PDF도 있고. 음.
감사합니다. 근데 뭐 참 모르겠어요. 그 다 이제 현우 씨도 아시겠지만 이게 돌이켜 보면 이게 제가 오늘 말했던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의 문장들은 다 제 과거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못 그랬어가지고 못 그랬어서 이렇게 시간들이 늘어졌고 못 그랬어서 프로젝트가 오히려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잘 그러지 않고 더 하이가장을 이제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형님의 예를 들어 뭐 후배나 아니면 이제 제자 될 사람들은 되게 이런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포닥 계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해주셨었거든요. 실험은 생각보다 길다. 뭐 너무 좋으신 반년 내에 분이에요.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등등 해서 약간의 그 어드바이스를 주셨었는데 딴 랩에 가셨어가지고 좀 약간 혼자 스트러글을 약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저는 미리 하면 연 네. 연구실 뭐랄까 그 당시에 그 책들도 한번 제가 정리해서 올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도 있고 뭐 라모니카 하리 쓴 젊은 과학자들이 보내는 뭐 조언 뭐 이런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책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책이라도 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책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원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 책은 그 최윤석 그 작가님 이제 뭐 아무튼 박사님이 썼던 책인데 그분하고 여러 명이서 그 분의 슬라이드 PPT가 있어요. 찾으면 나오는데 그 PPT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PPT가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표 PPT가 너무 도움이 돼서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PPT만 떠돌아다니고 그분이 발표하는 건 없었는데 유튜브가 그 사이에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분 발표도 있고 그 사이에 책도 내시고 하면서 좀 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김박사넷이 생기고 또 김박사넷에서 이런 좋은 PI를 찾는 과정 여러 가지 좋은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보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그러면 끝낼까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일단 기록은 중지하겠습니다.